모두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왕정리 5번째 시리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 또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발해, 그리고 고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왕들에 대한 업적 때는 그에 해당하는 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조선시대는 약 520년간 이제 유지했던 그런 왕조죠. 그래서 520년간 약 227명의 왕이 배출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이제 중요한 왕들을 갖다가 발췌해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조선시대에는 27명의 왕들이 거의 다 출연을 합니다. 물론 한두 명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그 조선시대는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친숙하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근대에 접했던 뭐 그런 시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27명 중에 정리될 왕들이 뭐 거의 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없는 왕도 등재하지 않은 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조선 시대의 어떤 개국 건국부터 태조 이성계부터 한번 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1대 태조왕이 나오네요. 태조는 당연히 이성계죠. 이성계. 자, 이성계가 이제 정권을 잡기 바로 그 전에 그 상황을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려 시대를 연상하면 되겠죠. 고려 말 때, 그죠? 그때 그 최영 장군과 우왕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요동정벌 사건 아시죠? 요동정벌을 이성계에게 총사령관직을 줘서 그 요동을 정벌하는데 결국은 그 요동 정벌을 안 하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일종의 구태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이 정권을 장악할 때 또 이렇게 그 소위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더불어서 또 정도전 등 고려 말 때 신진 사대부가 같이 이제 그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위화도 회군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그죠? 만약에 여기서 당연히 실패했으면 이성계는 죽음이죠, 그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태조 이성계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서서히 신진 사대부와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요, 이제 개혁을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죠. 바로 그것이 이제 과전법입니다. 자, 과전법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 과세 요것은 뭐 고려 시대의 전시가 우리 공부하신 거 아시죠? 뭐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전법은 1391년도에 실시가 됐으니까는 조선이 건국하기 바로 그 앞전이죠. 공양왕 때 실시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자, 과전법이 실시하게 된 것은 그 고려 시대 때의 권력을 잡았던 그 시대의 그 권문세족들이 소유한 그런 어떤 또 사원. 고려 시대는 이제 그 불교가 상당히 융성했으니까요. 그러한 소유한 농장들의 어떤 그 부패,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혁파하겠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강탈한 이러한 그 권문세족들의 그죠? 권문세족들 소유하고 있던 다 그죠? 이런 문란해진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1391년 과전법이 실시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조선 건국이 이제 1392년에 이제 그 건국이 됩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 그 신진 사대부에서도 보게 되면은 급진과 이제 온건 사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고려 왕조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온건 신진사대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몽주, 그렇죠? 또는 뭐 길재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을 비롯해서 뭐 조준, 권군, 권근 뭐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결국은 신진사대부가 이기게 되죠. 또 정몽주는 또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요. 결국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건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명을 세운 건 아니고 명나라한테 일단 나라명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건국을 하게 되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죠. 뭐 참고적으로 그 우리가 환영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환영. 조선과 환영 이 두 가지의 그 나라 명칭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걸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허락을 득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 건국이 되죠. 자, 태조 이성계가 했던 어떤 일, 또 태조 이성기 시대 때에 발생했던 그런 역사적인 팩트를 한번 간단 명료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태조 이성계는 정권을 잡아서 수도를 옮기죠. 한양으로. 바로 이 서울입니다. 그죠? 이 서울이 뭐 이 북악산, 또 앞에 그 안산, 저기 그 남산이 있죠. 그다음에 또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 자, 여러 가지 교통과 또 지세를 갖다가 감안해서 한양으로 천도했다. 이때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때까지의 1등 공신, 그야말로 자기 오른팔격이죠. 자, 정도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태조 이성계 때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전도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자, 정도전은 뭡니까? 바로 재상 중심의 권력을 추구했다. 그렇게 나오죠. 개인적으로 불시잡변이라는 것을 지피를 해서 불교의 폐달을 비판을 했고, 자, 불교의 폐달을 비판했다는 것은 바로 성리학적인 그 통치를 바꾸겠다, 이제 그러는 얘기죠. 그 정도전은 뭐 이 한양에 천도했던 수도의 각종 뭐 경복궁부터를 비롯해서 그죠? 많은 궁궐, 또 많은 건물에 그런 그 현판을 직접 그 정도전이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도전은 또 뭐예요? 뭐 경국전, 이제 내중에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그 경국대전의 모태죠. 그래서 경국전을 갖다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집필도 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제1차 왕자인 한때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성계와 정도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양 바로 나오네요. 그죠? 풍수지리설에서 명당으로 꼽혔던 곳이 한반도 중앙이 있고, 한반도 중앙이 있나요? 지도 보면은 서울이 있네요. 그죠? 또 한강이 흐르고 있죠. 교통도 편리하고. 또 주변에 북악산과 남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략상 방어에도 유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태조 이성계에 관련된 어떤 그 우리 지문을 보게 되면은 의흥 3군부를 설치했다. 뭐 이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선 시대 초기 때의 군사 그 제도죠. 물론 뭐 저 고려 시대 2군 6기 또 뭐 저 조선 후기 때 이제 뭐 훈련도가부터 해가지고서 5위까지 나가는데 바로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설치했던 것이 바로 의흥 상군부였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태조 때 이성계 때 물론 그 완성한 거죠. 이것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 어떤 고분벽화 같은 거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태조 그 고구려 때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지도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네요. 이것은 바로 이성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곤 합니다. 자, 정정을 보도록 하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정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정정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그 업적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없지만은 일단 초반부터 빼기에는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뭐 태조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야말로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었죠. 자, 1차 왕자의 난이 있었다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태조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인데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그 부인 사이에서 난 그 자식들을 갖다가 다 죽음으로 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종은
거기에 좀 추웠나요? 하여튼 몸을 많이 사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 2년 정도 왕을 그 재위 기간이 짧죠. 그리고 그냥 알아서 태조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은 상왕으로 물러나죠. 물론 태종 이방원도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상왕의 그 권한은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상황은 글자 그대로 그냥 명목상의 실권이 없는 왕. 그래서 몸보신은 잘 했어요, 이 왕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대 태종이 나오네요. 자, 태종 이방원.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이방원 많이 접하죠? 또 역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중심 인물이 바로 태종입니다. 자, 태종이 한 일은 상당히 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는 잘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죠? 자, 태종은 일단 피를 흘렸어요. 그 대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정도전이 부르짖는 재상 중심의 정치는 전혀 가당치가 않은 거죠. 본인이 피를 뿌려서 그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왕 중심의 정치를 엄청 강화시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정부, 즉 삼정성,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죠? 그런 권한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육조 직계제, 이호예, 병형, 공 해서 이제 그 이조 판서, 병제 판서 들어봤죠? 오늘날 그 장관급이죠. 자, 이런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실무적인 일들은 무조건 그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본인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보고하라.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육조 직계제 실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관원을 독립시켰죠. 사헌부, 그죠? 이런 사관원. 자, 이것을 독립적으로 해서 어떤 견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왕이 될 때 도와줬던 어떤 자기 지지층. 자, 이것은 이제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사병을 키워서 그 사병의 힘으로 제1차, 제2차 왕자의 난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야, 이거 내가 왕이 됐으니까는 이게 뭡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젠 안 돼. 그래서 사병을 혁파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이 공신들을 오히려 다 죽음으로 내몰리죠. 자기가 왕이 될 때 가장 도와줬던 부인 민씨, 그죠? 부인 자기 왕비의 인척들을 갖다가 다 죽음으로 몰게 한 사람이 바로 또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이제 경제 쪽으로 잠깐 볼까? 이방원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요. 자, 태종 이방원은 경제 기반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양전 사업도 하고 또 호패법도 이때 실시를 했네요. 자, 호패법 실시는 이제 당연히 신분증이지만은 조세를 갖다가 확실하게 걷겠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고려 시대부터 쭉 내재해왔던 어떤 부패에서 부정적으로 몰았던 어떤 사원,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토지를 몰수도 했고 이러한 일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인쇄소라고 이제 군사 기술이 잠깐 나오네요. 자, 요것은 이 계미자라는 것은 이제 그 해 우리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이런 거 있잖아요. 10간 12지. 그 해를 따서 계미년에 활자판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의 우리 거북선 알고 계시죠? 난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처음 만든 줄 알았더니만은 거북선이 이제 태종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네요. 그죠? 자, 그리고 혼일 강력 대국도 지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지도인데 지도가 우리나라가 엄청 크고요. 일본 조그맣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런 지도가 있어요. 자, 이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지도인데 현재 이것은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죠. 자, 이런 혼일 강력 대국조 지도 하면 이방원, 태종, 이방원 빼죠. 그냥
태종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러한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 지문에 보면은 이것은 태종 이방원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잘 변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세종대왕을 모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광화문에 딱 가게 되면은 앞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는 또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그야말로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성군, 즉 조선 시대의 문화를 갖다가 황금기로 이끈 그런 대표적인 왕이 바로 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뭐 태종 이방원의 뭐 셋째 아들이고요, 그죠? 그야말로 너무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들이 많아가지고서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지문에 문제가 나오면은 대부분 다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세종대왕의 업적을 하나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종대왕, 자, 집현전 설치했죠. 집현전을 설치하니까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는 거죠. 자, 1466년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었습니다.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삼강, 행실도 등등이 이제 편찬이 됐겠죠. 대표적인 것으로, 그죠? 자,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그런 그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그야말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를 했어. 그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다. 그죠? 자, 육조 직계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모든 실무가 끝나면 이것은 반드시 의정부의 그 삼정승한테 사전에 다 제가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한테 올려라. 자, 이것이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조선시대에는 그 불교가 억제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정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적이고 유교적 민본 사상, 특히 왕도 정치를 추구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뭐 유능한 인재도 등용하고 또 아주 그 청백리, 그죠?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하면서도 아주 청백리 재상을 갖다가 이제 등용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무준,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특히 또 세종대왕은 어떤 일을 할 때 독자적인 일보다는 공신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백성들의 여론도 존중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게 되면은 뭐 천문 쪽, 또 역법 쪽으로도 많은 괄목한 업적을 세웠죠. 특히 장영실 같은 그 유능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장영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신분이 매우 미천하죠. 어머니가 노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신분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능한 재능을 발굴을 해서, 그죠? 해서 과학 기술의 발달을 하게끔 해줬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앙부일구, 그죠? 뭐 이렇게 해식이죠. 또 자경루, 이 뭐야, 물, 그죠? 혼천이, 간이, 그죠? 또 거리, 이게 높이 측정하는 인지의, 뭐 다른 말로 규형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 만들고, 또 뭐 칠정산, 그죠? 역법 이런 거 또 만들고, 또 그 태종 시대 때 개미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인쇄소에서. 이때 세종대왕은 갑인자를 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책을 갖다가 더 만드는데 발달시켰다. 태종 시대 때 만들었던 개미자는 이 활자판이 좀 삐뚤빼뚤해가지고 아마 책 만드는 데 조금 불편했는데 이걸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갑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세종대왕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뭐 또 보게 되면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사 직설, 그죠? 또 금양 잡록이라는 그런 그 농민들을 위한 책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인가요? 그래서 그 의방육치 같은 의학책도 이렇게 그 편찬했던 시기가 바로 세종대왕 시기였어요. 자, 문종. 자, 문종은 이제 세종이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왕이 이제 장손들이 계속 그
이어받는 거죠. 이어받는 거. 중간에 이제 왕위를 찬탈하는 것 외에는요. 그래서 4대 세종에 맞아들이고 아주 그 성품이 온화하고 풍채도 좋고 학문도 좋아했던 준비된 왕이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일찍 죽었죠. 안타깝게도 그죠? 고려사 전려가 나오네. 세종대왕 때의 그 무신으로서 활약을 했던 뭐 김종서 장군 같은 사람을 이제 편찬을 했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왕조가 바뀌면은 그 앞전에 역사책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문종고려면 고려사하고 고려사 전려가 편찬됐다. 요 정도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종. 갑자기 단종 애사? 이 생각이 나네, 그죠? 당연히 그 문종의 아들이고. 근데 문종이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 주변에 자기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미약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종 같은 이제 그 왕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부탁을 했겠죠. 이때 재상들이 이제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뭐 이 김종서 장군이라든가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뭐 정권을 잡고 싶어서 뭐 잡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왕을 일단 보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계유정난이 발생이 되죠. 그 계유정난은 바로 그 세종대왕의 또 아들이고 또 단종한테는 이제 숙부가 되는 거죠. 수양대군 뒤에 이제 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유정난을 계기로 해서 단종은 왕위를 물려주고 결국은 뭐 안타까운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죠. 단종 넘어가겠습니다. 자, 7대 세조가 나오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유년의 정난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찬탈한 거죠. 찬탈. 빼앗았죠. 역시 피를 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종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또 정권을 잡다 보니까는 다시 또 컴백인가요? 그래서 태종 때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또 권력을 찬탈했으니까 일단 내가 카리스마를 팍팍팍 뽑겠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무슨 말? 그 나한테 안 통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대 그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은 태종과 세조 이 두 분의 그 두 왕이 육계 직계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쭉 실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뭐 당파 싸움, 붕당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 이렇게 두 왕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조 때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직전법이 실시됐네요. 자, 직전법은 이제 이 과전법의 하나의 변화 과정이죠. 자, 과전법은 경기도에 국한돼서 그 관리들한테 줬던 일종의 그 수조권이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니까 그 고려 시대의 그 전시가는 전국의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수조권을 줬는데 이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는 그 땅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 실시했다라는 점. 자, 그 이유는 땅도 부족한데, 그죠? 그 세습 토지가 또 증가하게 돼요. 그 보면 과전법에서 대개 이제 과전법을 주게 되면은 수조권이 본인이 죽으면 이제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신전 또 휴량전, 공신전 등은 이제 세습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부라든가 부모가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쭉이 늘다 보니까는 과전이 부족해서 직전법으로 바꿨다. 현직에만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왕실 재정도 강화하고 했다. 그 얘기예요. 또 진관 체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진관 체제는 뭐냐면 국방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 재승방략 체제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진관 체제는 우리가 국토를 이렇게 딱 방어하는데 군사적으로 그죠? 자, 내 고장은 내가 지키겠다. 예. 서울시 무슨 뭐 종로구는 종로구 주민들은 내가 지키겠다. 그게 진관 체제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제 재승방략 체제는 이 군과 고을의 한 장소가 통괄적으로 주의 계통을 밟아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재승방략 체제인데, 요것은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이러한 재승방략 체제가 무너지면서 다시 또 진관 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원상제도를 실시했어요. 원상제도는 글자 그대로 원로급 재상들을 갖다가 잘 위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이 있네요. 자, 간경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조선은 유교 성리학이 정치의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불교는 억제가 될 수밖에 없고 유교에 관련된 거는 많이 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불교 진흥책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 피를 뿌리고 또 단종의 죽음도 이렇게 몰아가고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죠?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불교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래서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교에 대한 어떤 그 경전도 설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그 서울시 종로구 파고다공원이라고 그러죠. 그 3.1공원. 그 안에 보면 그게 이제 예전에 바로 세조 시대 때 원각사라는 이제 그 절터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3.1 운동도 기억나시죠? 바로 그 터.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원각사 10층 석탑이 이제 건립돼 있어요. 지금 가면 구경할 수 있죠. 유리로 딱 보존해 가지고 국보 2호예요. 이때 이것이 그 세조 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대 성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종은 이제 세종대왕에 이어서 뭐 조선 시대의 어떤 그 문화의 황금기를 이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썩 이렇게 뭐 동의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쨌든 보자고요. 그 홍문관을 설치했네요. 자, 홍문관은 그 집현전이 이제 그 세조 때 폐지가 되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홍문관. 그런 이제 이때는 경연을 활성화했다. 그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그 참 그 한글 만드는 그죠? 그 학자들과 같은 이제 많은 뭐 토론도 하고 해서 한글을 반포했듯이 우리 그 성종도 이제 그 경연을 활성화했다. 경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과 신하들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그런 장이죠. 물론 뭐 또 뭐 노노맹자, 주역 이런 식으로 사서 삼경도 같이 공부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것이 이제 경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조 때 시작이 됐던 그 편찬이 시작이 됐는데 성종 때 경국 대전이 반포가 되죠. 반포하고 시행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완성을 시킨 그 왕이 이제 성종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성종이 왕이 됐지만 그 이 뭐라 그럴까 뭐 태종이나 세조처럼 이렇게 강력한 그런 그 권력 지향적인 그런 그 왕은 이제 아니었죠. 하다 보니까는 이 정승들 특히 이제 이런 그 대신들과 한테 많이 휘둘리는 그런 왕이 또 성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의 그런 그 휘둘리는 것을 갖다가 좀 그 보완해주고 이런 그 대신들의 어떤 권력의 횡행을 좀 막고자 이때 살림을 좀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훈구파들은 이제 진흥회가 되고 이제 살림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제 성종 시기였어요. 그 이때 김종직 같은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살림을 등용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견제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림을 등용시켰던 왕이 바로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관수관급제가 나옵니다. 자, 요것은 바로 앞전에 얘기했던 그 과전법이 계속 변하죠.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성종 때 와서는 관수관급제가 시행이 됐다. 자, 관수관급제는 그 수조권을 줬더니만은 그죠, 관리들이 너무 이제 막 그 오버한 거야. 백성들한테 요거 10분의 1 정도만 세금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이상 받고 갑질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심하다니까 야, 수조권 너희들 하지 마. 정부에서 받아서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 그것이 바로 관수관급제예요. 그리고 이때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이 편찬됐다.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종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산군. 자, 연산군은 군이에요, 군.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는 군이라는 명칭을 가진 왕이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이게 두 왕. 자, 연산군 때는 다른 거 볼 것 없이 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오사화, 또 갑자사화. 그죠? 그러니까 사화라는 것은 뭐냐면 살인이 화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무오사화는 그 앞전에 살인에 등장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조의제문의 그 내용이, 물론 대상은 그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의 그 희왕이 그 항우한테 죽음을 당한 그 내용을 갖다가 쓴 글인데, 그것은 마치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은폐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군한테 이제 그 충동질을 시켜서 이 살인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게 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무사화예요. 또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죠. 친어머니 윤씨 폐비 사건의 주모자를 갖다가 연산군한테 알려줌으로써 연산군으로 하여금 내 어머니의 죽음에 그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 다 죽음으로 몰게 된 거죠. 뭐 이때는 뭐 저 살인뿐만 아니라 그죠, 또 이 훈구파들도 이제 같이 도미급으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는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라, 그 얘기. 네, 이제 중종이 나오죠. 자, 중종은 중종 반정으로 해서 왕위에 등극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종 자체는 힘이, 왕권이 이제 미약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런 걸 이제 깔고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종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중종은 살인을 등용해서 유교 정치를 갖다가 일으키려고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그 대다수의 어떤 그 공시들이 다 또 유교 정치를 하는 그런 참모들이죠, 그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조광조라는 인물을 증용하게 되죠. 자, 조광조라는 그 인물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중종 시대 때 정암 조광조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광조는 중종에 의해서 스카우트 탁 돼서 중종한테 그냥 그렇게 인정을 자, 이때 당시는 과거 시험에 의해서 그죠, 인물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 과거 시험 아닌 일종의 추천이죠. 추천 제도가 바로 현량과인데, 이런 현량과를 통해서 이런 그 살인이 대거 등용돼서 기존에 있던 훈구 세력들과 이제 많은 이제 그 마찰이 일게 되는 거죠. 자, 조광조는 개혁 정치를 갖다가 중종의 지원으로 후원 그 사격으로 이제 그 밀어붙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위훈 삭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격서 폐지, 또 소화학의 보급, 또 박납의 폐단 등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시정이 된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개혁 정치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묘사화인데요. 자, 기묘사화는 뭘까요? 자, 조광조의 급격한 개혁 추진. 물론 개혁하는 것을 갖다가 나쁘게 이렇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훈구 세력들은. 하지만 이게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본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많이 뺏기게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갖다가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 왕에게 조광조에 대해서 많은 참소가 들어가죠. 결국은 이 조광조를 갖다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기존 훈구파의 음모가 가장 결정타고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으로 모은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다라는 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주초위양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초. 이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합치면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찌 등용을 하십니까? 빨리 죽이세요. 이렇게 됐나요? 자, 기묘사화예요. 자, 중종 때 비변사가 있었습니다. 자, 비변사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까지 흥선대원군이 비변사 없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비변사는 바로 중종 때 생겼던 그런 기구죠. 이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그 위 또 아래쪽으로 왜 위로는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또 아래로는 외국들이 계속 민가에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은 좀 그래도 좀 큰 문제 없는데 한 번 침입하면은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좀 강하게 우리가 좀 대비하자라고 해서 만든 임시 회의 기구로 만든 것이 바로 비변사죠.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임진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결국은 훗날 최고 정치 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이 비변사가 내중에는 그 최고 정치 기구로 발전을 하고 또 여기에 권력자들이 다 요직을 점거를 하다 보니까는 왕권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삼정승, 그죠? 그리고 육조의 기능이 오히려 축소가 되는 판이 모든 길은 비변사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바로 중종 시대 때 임시기구로 시작이 되었다는 점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명종 시대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명종은 또 사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화 연산고 시대 때 무호사화, 갑자사화, 그다음에 방금 했던 그 중종 시대 때 기묘사화. 그리고 네 번째 을사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화는 네 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자, 명종 때는 소위 그 마지막에 명종의 외척, 뭐 친척 그런 거죠, 그죠? 뭐 소윤, 대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척이 그 윤원영이라는 인물, 또 인종의 외척, 대윤파 서로 윤씨끼리 치고 막 그죠? 그런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종이 이제 나이가 어리면서 즉위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소위 그 수렴 정치를 실시를 했죠. 문정왕후가 상당히 또 여거리예요. 막 불교도 막 그 강하게 또 부흥시켰고 대신들의 그냥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문정왕후가 이제 아들인 명종을 탁 발해놓고 하다 보니까는 야 우리나라에 여자가 드세다. 이런 간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그 휘어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떤 그 사건을 유발을 시켰던 것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정미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명종 때는 요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명종 시대 때는 그야말로 이제 많은 부분 경제 부분에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과도한 세금,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관리들었던 그 부정부패가 횡행하다 보니까는 도적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의적으로 통하죠. 그래서 그 임꺽정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는데 임꺽정이 바로 명종 시대의 인물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 3대 도적이 있는데 뭐 홍길동 아시죠? 임꺽정 그리고 또 장길산이라는 그러한 또 도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은 이제 연산군 시대 때의 인물이고 임꺽정은 명종 시대 때의 인물 그리고 장길산은 숙종 때 인물이죠. 그 정도만 우리가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이제 직전법이 폐지가 되네요. 자, 과전법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과전법에서 직전법, 직전법에서 관수 관급제, 그리고 명종 때는 아예 이제는 과전법 없애. 이제는 직전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월급 주겠다. 월급 녹봉제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모든 이제 그 토지는 국가에서 다 이렇게 그죠? 장악하고 이제 관료들은 등급에 의해서 녹봉으로 주겠다. 연봉제를 주겠다. 그게 바로 명종이에요. 자, 선조 한번 볼까요? 자, 선조 그러면은 뭐예요? 임진왜란 기억나시죠? 자, 선조 때는
그 살림이 이제 전국을 주도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종 때 어떤 외척들이 하도 이제 서로 치고받고 이제 결국은 그런 그 을사사를 우리가 앞전에 이제 알고 있었죠. 자, 이때 이 척신 정치를 이제 청산하자. 이름으로써 이제는 이제 훈구파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인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인과 서인이 이제 분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인은 신진사림이고 서인은 기성사림이에요. 그래서 이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황, 조식, 남명, 조식, 서경덕 이런 학문 개성자들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서인은 심의겸, 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기는 이 성운 등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서 그 심의겸하면 서인 같은 시옷이니까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해요. 자, 이 선조 시대 때는 붕당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 어떤 전쟁에 관련된 거는 워낙에 내용이 그 방대해서 그 설명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선조, 그러면 요 정도가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해군 볼까요?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소위 그 분조,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선조는 몸을 그저 살리기 위해서 저 의주로 피신했을 때 본인은 임진왜란 시기에 그 조정을 맡아서 그야말로 백성들한테 그 신망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 바로 광해군이죠. 자, 광해군은 상당히 좀 우여곡절하게 이제 저 왕이 됐어요. 자, 광해군의 그 업적 볼까요? 일단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그 대동법이라는 건 뭡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소위 그 특산물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는 너무 특산물 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관리들의 어떤 소위 그 심한 그 갑질, 그죠? 또 방납,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모든 것을 갖다가 쌀 또는 면, 포 이런 걸 내라. 이런 것이 이제 대동법의 실시예요. 땅 가진 사람들은 땅의 결수대로 내라.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그 대토지 소유자들은 아주 반발이 심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숙종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부터 숙종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대동법이 점차적으로 쭉 간 그 시발점이 바로 대동법이 광해군이다. 자, 광해군은 토지대장과 호족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소실되었던 성곽 같은 거 무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광해군은 뭡니까? 명나라와 그 후금 사이에서 중유배결을 펼쳤죠. 이제 명나라는 서서히 진흥해가 되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얕봤던 그런 여진족이 그 후금이, 그죠? 이제 막 강성해졌어요. 결국은 명나라가 망하는 건 사실상은 뭐 시간 문제인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었죠. 자, 여기에서 임진왜란 때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를 갖다가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는 서서히 진흥하고 후금이 이게 뜨는데, 후금하고 또 후금을 등하시했다가는 우리 조선의 운명이 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막 그런 상태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던 그런 지혜스러운 왕이 바로 광해군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서인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대동법 실시했던 거 다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인조 반정이 이제 나는 거예요. 중종 반정해서 연산군이 물러나고, 또 인조 반정으로 해서 또 광해군은 물러납니다. 이때 정권을 잡았던 광해군 시기의 이제 북인, 즉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동인에서 남인, 북인으로 분파되면서 북인이 그 정권을 잡았던 그 광해군 시대의 마지막 정권자들이에요. 그 이후로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인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광해군을 옹립했던 북인이 재정권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광해군은 왕으로 복귀가 안 됐어요. 호칭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연산군처럼 아주 그냥 폭정과 사치와 향락에 의해서 쫓겨난 왕과 좀 구별은 우리가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동의보감, 그죠? 널리 보급했죠. 참, 그리고 이제 이 명나라하고 이제 후금 사이에 그 중의배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정도는 빠졌네요. 강홍립 장군이 있어요. 강홍립 장군. 자, 강홍립 장군이 뭐냐면은 명나라에서 조선에게 군사를 요청했을 때 그 군사 지원했던 총사령관이죠. 이 강홍립 장군한테 뭡니까? 그 후금과 전쟁을 치를 때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인명을 최대한 보호해라. 상황이 어려우면 항복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고, 또 광해군의 명을 받고서 실제로 행동을 해서 애국적인 행동을 했던 그 장군도 바로 강홍립이죠. 그렇게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때 당시에 그 허준이라는 그 명의가 있었죠. 광해군이가 어렸을 때 큰 병에서 막 죽음에 직전했을 때 그 살려줬던 그런 사람이 또 허준이죠. 허준이 바로 동의보감을 이 시기에 만들었어요. 임진왜란 그 시기에. 동의보감은 또 세계 문화유적, 그죠? 자, 인조 나오겠습니다. 자,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의해서 또 왕이 됐던 왕이죠. 자, 여기에는 이제 큰 사건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정묘호란,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인조 반정에 의해서 서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 서인의 모토는 뭐예요? 친명배금이거든요. 즉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한테는 당연히 우리가 은혜 보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나라는 아니다, 철저히 배척해야 된다라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우습게 봤던 후금이 침략하니까 뭐예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후금과 화해를 체결해서 일단 위기를 모면했던 그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자, 그 이후에 후금이 엄청나게 이제 세력이 또 성장돼서 결국은 나라 이름을 갖다가 청나라를 바꾸죠. 청나라를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명나라는 이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이죠. 결국은 이제 청나라가 흡수를 하게 되지만, 자, 이때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이 그 후금이, 그죠? 우리 조선에게 임금과 신의 관계를 맺으라고 이제 요청할 때 우리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사실 이제 이러한 그 병자호란 같은 것은 화는 면할 수가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뭐 주화론, 뭐 주전론, 싸마자, 배척하자, 안 된다, 우리가 실리적으로 나가자,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그죠?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얘기다 보면 결국은 병자호란이 발생을 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인조가 남한산성을 피신하고, 그다음에 삼전도에서 소위 그 삼두 구고 이런 발음 삼배 세 번 절하고 9번, 그죠? 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신하가 임금한테 난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런 소위 그 여진족 후금 청나라의 어떤 예식의 예식. 이때 야담이지만은 뭐 야사라고 또 없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청나라 이제 이 장수가 저쪽 뒤에 이런 청나라 황제가 탁 이제 앉아 있고, 앞에 인조가 이제 항복 절하니까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니 좀 성의 있게 절하세요. 그래가지고서 그 인조가 그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 할 때 꽝꽝꽝 해서 피를 줄줄 흘렸다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막 피가 막 거꾸로 쏟아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그죠?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굴욕을 당하는구나, 뭐 그런 느꼈어요. 결국은 이 인조 때 정묘호란, 또 병자호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임진왜란 선조하고 또 이 병자호란, 인조, 조선의 27명 중에 왕의 많은 그 지탄을 받는, 비판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왕들이 바로 선조하고 인조라고 보고 있죠. 자, 이제 효종으로 해설 이제 한번 마무리할까요, 오늘?
자, 효종은 그 인조의 이제 둘째 아들인데요. 그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하고 그 복림대군이 소위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죠. 이제 끌려갔다 표현이 그랬나? 어쨌든 갑니다. 그래도 왕족이니까 뭐 청나라에서 뭐 환대했겠죠. 우리 백성들만 죽으라는 거죠, 그죠? 자, 어찌 됐던 간에 결국은 그 이 복림대군 효종이 인조에 의해서 이제 왕위를 지게 합니다. 그 소현세자는 죽습니다. 네. 이때 야, 우리나라가 그죠? 이렇게 청나라한테 굴욕적인 이런 병정을 당했으니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가 북부운동을 하자라고 했던 왕이 효종입니다. 근데 항시 이 대목 보면 제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꼭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냐 당하지나 말아라, 당하지나 말. 무슨 북부운동이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서인의 영수 송시열, 그죠? 송시열도 이제 우암 송시열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지만은 결국 송시열 등과 북벌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은 반드시 이건 수정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은 효종이 죽음으로 북벌 계획은 중단됩니다. 당연히 중단돼야죠. 뭐 괜히 북벌 했다가는 북벌 말도 안 되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나산 정벌이라는 그 일이 있어요. 자, 나산 정벌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그 나선 러시아가 한자로 음역한 건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는 이제 러시아 국경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 부딪힘이 있겠죠, 그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청나라에서 야 조선, 이 러시아 애들하고 우리가 지금 그죠? 국경에서 많이 분쟁이 있는데. 너희들 조총부대 좀 우리 좀 파견 좀 해줘. 거의 뭐 명령이죠, 명령. 네? 안에서는 야 우리 북불 준비하자. 그랬는데 저기서는 뭐예요? 야 좀 도와줘. 네. 얼마나 앞뒤가 무슨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나선 정벌에 우리 신유라는 장군이 이제 파견됐죠. 그래서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와의 어떤 정벌, 말이 정벌이지 뭐, 그죠? 1차, 2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참여했던 그 장군이 신유 장군이었다. 이게 바로 효종 때였다. 요 정도면 이렇게 효종 시대 때 있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17대 왕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 취지는 이 해당되는 왕의 어떤 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시켜서 정리를 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좀 왕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정리를 못한 부분 우리가 또 세세하게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조선 왕 시리즈 17대 효종까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